손님들 앞에서 앞치마가 먼저 날아왔습니다. 앞치마 벗고 나가. 가족이라 믿었던 자리에서 김수진 씨는 종업원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손님들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식당의 이름부터 바뀌게 됩니다. 실제보다 더 현실 같은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니어 감성 드라마가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던 그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이 한창이던 식당 안은 국밥 끓는 냄새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켜온 정잔의 기사식당은 오늘도 어김없이 빈자리 하나 없이 들어찼고 김수진은 주방과 홀 사이를 쉴 틈 없이 오가며 주문을 맞추고 있었죠. 국이 넘치지 않게 불을 줄이고 밑반찬 통을 채우면서도 홀에 앉은 손님 숫자를 머릿속으로 세고 있던 김수진의 이마엔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정자가 카운터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기름때가 묻은 앞치마 한 장이 들려 있었고 박정자의 시선은 곧장 김수진을 향해 꽂혔죠. 홀 한가운데에서 빈 그릇을 치우던 김수진이 고개를 들었을 때 박정자는 이미 두어 발짝 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 박정자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손님 10댓 명의 숟가락이 동시에 멈췄고 김수진은 손에 들고 있던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박정자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묻기도 전에 박정자가 앞치마를 김수진의 얼굴 쪽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구겨진 천이 김수진의 어깨를 스치며 바닥에 떨어졌고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죠. 주방에 들어가서 일이나 해. 홀은 내가 볼 테니까. 박정자의 말투는 단호하다 못해 날카로웠습니다. 김수진은 바닥에 떨어진 앞치마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김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30년 가까이 이 식당에서 함께 일하면서 이런 순간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손님들이 가득 찬 점심시간 한가운데에서 앞치마가 날아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창가 쪽에 앉아있던 트럭 기사 2명이 서로 눈을 마주쳤고 입구 근처 테이블에선 반찬을 집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김수진이 앞치마를 접어 팔에 걸치고 주방 쪽으로 몸을 돌리려는 순간 박정자가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밥 퍼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될 걸 쓸데없이 나와서 어슬렁거리고. 김수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등을 돌린 채 서 있는 김수진의 어깨가 한번 움찔했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손님들 사이에서 불편한 침묵이 번져나갔고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30년 된 단골 식당에서 갑자기 벌어진 일에 밥맛을 잃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박정자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카운터로 돌아가 앉았고 홀에 남겨진 김수진은 주방 입구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앞치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빠지기를 반복했고 김수진의 시선은 바닥 타일 위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었죠. 주방 안에서 보조 직원이 고개를 내밀어 김수진을 불렀지만 김수진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때 카운터 옆 테이블에서 국밥을 먹던 남자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화물차를 몰며 정잔의 식당을 드나든 단골이었죠. 남자는 박정자 쪽을 한번 보고 주방 입구에 서 있는 김수진을 한번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남자가 박정자를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시선은 김수진을 향해 있었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식당 전체를 향한 질문이었죠. 저분이 사장 아니었어요? 순간 박정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남자의 말을 들은 다른 손님 몇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수진도 처음으로 뒤를 돌아봤죠. 남자는 국밥 그릇 옆에 수저를 가지런히 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매번 계산도 저분이 하고 거래처 사람들도 저분한테 인사하던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식당 안에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박정자는 입술을 꽉 다문 채 남자를 노려보았고 김수진은 돌아본 자세 그대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식당에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일손인지 겉에서 보는 사람들의 인식과 박정자가 정해놓은 질서 사이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박정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카운터를 한 손으로 짚으며 남자를 향해 또렷하게 말했죠. 이 집은 내가 30년 전에 영가게예요. 저 사람은 우리 집 며느리고. 남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국밥 그릇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죠. 그 침묵이 오히려 박정자의 말을 허공에 매달아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라는 한마디가 이 식당에서 김수진의 위치를 다시 한번 못 박는 말이었고 그 못이 박히는 소리를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김수진은 앞치마를 꼭 쥔 채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홀에 다시 숟가락 소리가 돌아왔지만 아까와 같은 소리는 아니었죠. 주방 안에서 김수진은 싱크대 앞에 서서 흐르는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끝을 적시는 동안 방금 전 홀에서 들렸던 그 한마디가 귓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사장 아니었어요. 그 질문이 김수진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30년 가까이 이 식당에 발주를 넣고 장부를 쓰고 직원 월급을 챙기고 거래처와 전화를 돌린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김수진 자신보다 바깥 사람이 먼저 물어본 것이죠. 수도꼭지를 잠그고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려다가 김수진은 손에 들린 것이 박정자가 던진 그 알치마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천천히 그것을 개수대 옆에 내려놓은 김수진의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냉장고 옆 선반 위 식당 운영에 필요한 서류 파일이 꽂혀 있는 자리였죠. 김수진의 시선이 선반 위 서류 파일에 머물러 있을 때 주방 안쪽에서 보조 직원 영숙이 다가왔습니다. 영숙은 김수진의 얼굴을 살피더니 아무 말 없이 싱크대 위에 물컵 하나를 내려놓았죠. 김수진은 그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숨을 고르듯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홀에서 벌어진 일이 채 몇 분도 되지 않았는데 주방 공기까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발주 확인 안 했는데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매일 오전 김수진이 거래처 3곳에 전화를 돌려 다음날 식자재를 맞추는 게 이 식당의 일과였고 오늘은 점심 전 소동 때문에 그 일이 밀려 있었죠. 김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 한쪽 벽에 붙어 있는 거래처 연락 목록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목록을 만든 것도 매달 단가를 비교해서 거래처를 조정하는 것도 김수진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첫 번째 거래처에 연결하는 동안 영숙이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발주 번호도 모르시잖아요. 언니 아니면 이 주방 안 돌아가는 거 다 아는데. 김수진은 전화 너머로 내일 배송 물량을 확인하면서 영숙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죠. 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으니까요. 5년 전부터 김수진이 발주, 장부 정리, 직원 급여 계산까지 도맡아 하고 있었고 박정자는 카운터에 앉아 손님을 맞이하고 돈을 받는 역할만 했습니다. 식당의 얼굴은 박정자였지만 식당이 돌아가게 만드는 손은 김수진의 것이었죠. 전화를 끊고
두 번째 거래처로 연결하려던 김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주방 문이 열리며 이동철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이동철은 김수진의 남편이자 박정자의 아들이었고 평소에는 식당 일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동철이 점심시간 한복판에 주방까지 들어온 건 홀에서 벌어진 일을 뒤늦게 들었다는 뜻이었죠. 이동철은 김수진을 보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좀 그러셨다며. 근데 당신도 홀에 왜 나가 있었어? 김수진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동철의 첫마디가 사과가 아니라 따짐이라는 사실이 공기 중에 걸렸지만 김수진은 그것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먼저 김수진의 행동에서 빌미를 찾는 것이 이동철의 방식이었습니다. 손님이 밀려서 나간 거예요. 영숙이 혼자 감당이 안 돼서. 그래도 어머니 계신 데서 굳이 앞에 나설 필요가 있었냐고. 김수진은 이동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눈은 김수진이 아니라 주방 바닥 어딘가를 향해 있었고 그 시선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했죠. 이동철은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중간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커지기 전에 김수진 쪽을 먼저 누르려는 것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던졌어요. 손님들 다 보는 데서. 김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을 때 이동철의 표정이 잠깐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안함이 아니라 난처함에 가까운 얼굴이었죠. 이동철은 한 손으로 뒷목을 잡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말할게. 근데 당신도 좀 참아. 어머니가 원래 성격이 그렇잖아. 원래 성격이라는 말 한마디가 30년간 쌓인 것들을 전부 자연현상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김수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고 이동철은 그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인 듯 주방을 나갔죠. 문이 닫히고 나서 영숙이 김수진의 등 뒤에서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맨날 저러시면서 뭘 말한다는 건지. 김수진은 대답 대신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거래처 번호를 누르면서도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지만 발주를 미루면 내일 아침 식자재가 빠지고 점심 장사에 차질이 생긴다는 걸 김수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이 식당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돌아간 건 박정자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이런 전화 한 통 한 통을 김수진이 놓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점심 피크가 지나고 홀이 한산해진 오후 김수진은 직원들 급여 명세를 정리하기 위해 사무 공간으로 쓰는 주방 뒤쪽 작은 방에 앉았습니다. 이 방은 냉장고 모터 소리가 벽을 타고 울려오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식당의 모든 숫자가 이 방에서 관리되고 있었죠. 장부 파일을 펼치고 이번 달 직원 4명의 근무 일수를 확인하던 김수진의 귀에 홀 쪽에서 박정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숙아, 이번 달 월급 언제 나오는 거야? 영숙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김수진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직원 급여일을 정하고 계산하고 통장으로 보내는 사람이 김수진인데 박정자가 영숙에게 월급 날짜를 묻고 있다는 것은 박정자 자신이 그 과정에서 완전히 빠져 있다는 뜻이었죠. 30년 전 이 식당을 열었던 사람은 분명 박정자였지만 지금 이 식당의 실무를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박정자 본인만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박정자가 작은 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김수진이 장부를 펼쳐놓고 앉아 있는 걸 보더니 박정자는 문틀에 기대선 채로 말했죠. 그거 내려놔. 장부는 내가 볼 테니까. 김수진은 고개를 들어 박정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박정자의 눈에는 아까 홀에서 앞치마를 던질 때와 같은 단단함이 서려 있었고 그 단단함의 바닥에 깔린 것은 주인으로서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수진은 장부를 덮지 않았죠. 어머니, 이번 달 식자재 단가가 올랐어요. 확인하셔야 할 게 있는데요. 내가 확인할 거 없어. 며느리가 알아서 했으면 됐지. 뭘 또 나한테 보고를 해. 그 말 한마디에 이 관계의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박정자는 김수진에게 모든 실무를 맡기면서도 그것을 위임이 아닌 시킨 일로 규정하고 있었죠. 김수진이 장부를 관리하는 건 능력이 아니라 의무였고 발주를 넣는 건 권한이 아니라 잔심부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일손이라는 박정자의 세계에서 김수진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것은 주인의 자리로 올라가는 계단이 될 수 없었죠. 박정자가 돌아서서 나가려다 멈칫하며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그리고 홀에 나오지 마. 손님들이 헷갈려 하잖아. 아까 단골이 던진 질문을 박정자도 듣고 있었던 겁니다. 사장 아니었어요. 라는 그 한마디가 박정자의 가시처럼 박혀 있었고 그 가시를 빼는 방법으로 박정자가 선택한 건 김수진을 홀에서 지우는 것이었죠. 문이 닫히고 혼자 남은 김수진은 펼쳐놓은 장부 위에 두 손을 올렸습니다. 5년 동안 이 장부를 쓴 건 김수진이었고 그 전에도 점점 박정자의 손에서 빠져나온 일들을 하나씩 주워 담은 것도 김수진이었습니다. 주방 너머로 박정자가 이동철과 나누는 대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박정자의 목소리 톤은 단호했고 이동철의 대답은 짧고 낮았죠. 김수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장부 위 숫자들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것과 박정자가 믿고 있는 것 사이의 거리가 오늘 던져진 앞치마 한 장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장부 위 숫자들을 훑어내리던 김수진의 손가락이 이번 달 지출 항목 중간쯤에서 멈췄습니다. 박정자와 이동철의 대화 소리가 주방 너머로 잦아들고 식당 안이 오후의 고요함 속에 잠겨들 무렵이었죠. 김수진은 지출란에 찍힌 금액 하나를 다시 읽었습니다. 식자재비도 아니고 직원 급여도 아닌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는 항목이 석 달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수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식당에 채소를 납품하는 거래처였고 김수진은 장부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전화를 받았죠. 김 사장님, 지난달 대금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거래처 사장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독촉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김수진은 장부를 뒤적이며 지난달 식자재 대금 이체 내역을 확인하려 했지만 해당 날짜에 이체 기록이 없었죠. 분명히 박정자에게 이체를 부탁해 둔 건이었습니다. 김수진이 발주를 넣고 장부를 관리했지만 통장 자체는 박정자 명의였고 큰 금액의 이체는 박정자가 직접 처리하겠다고 고집해 온 부분이었죠. 확인해서 오늘 중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수진은 작은 방을 나와 홀로 향했습니다. 박정자는 카운터 뒤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이동철은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죠. 김수진이 카운터 앞에 서자 박정자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뭐? 지난달 채소 대금 이체하셨어요? 거래처에서 안 들어왔다고 전화 왔는데요. 박정자의 눈이 텔레비전에서 떨어져 김수진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당황함이 아니라 짜증이 먼저 올라와 있었죠. 내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기억하냐? 당신이 알아서 하라니까. 김수진은 박정자의 대답을 듣고도 바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체를 자기가 하겠다고 한 건 박정자였고 그 결과 거래처 대금이 밀린 것도 박정자의 손에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책임은 고스란히 김수진에게로 넘어오고 있었죠. 알아서 하라는 말 한마디가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김수진의 몫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작은 방으로 돌아온 김수진은 장부 옆에 놓아둔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박정자가 이체를 막겠다고 하면서도 매달 말에 통장 사본을 김수진에게 건네는 건 잊지 않았는데 그건 자신이 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였죠. 김수진은 지난 석 달치 사본을 나란히 펼쳐놓고 입금과 출금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식자재비, 직원 급여, 공과금, 카드 수수료까지는 익숙한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같은 날짜에 빠져나가는 금액 하나가 김수진의 시선을 다시 붙잡았죠. 아까 장부에서 발견한 바로 그 항목이었습니다. 금액은 일정했고 받는 곳은 김수진이 알지 못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석 달 연속 같은 곳으로 같은 돈이 나갔는데 장부에는 그 지출에 대한 메모가 한 줄도 없었죠. 김수진은 계산기를 꺼내 석 달치 해당 금액을 합산해 봤습니다. 그 합계가 지난달 거래처 미수금과 거의 맞아떨어졌죠. 식당 자금에서 거래처 대금이 나가야 할 돈이 다른 곳으로 먼저 빠져나갔고 그 바람에 채소 대금이 밀린 것이었습니다. 김수진의 손가락이 통장 사본 위에서 멈췄고 눈앞의 숫자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식당 운영비가 아니었습니다. 금액의 규칙성과 수취인의 형태로 보아 개인 대출 상환금이 식당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정황이었죠. 박정자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식당 매출에서 갚고 있었던 겁니다. 김수진은 통장 사본을 다시 한 장씩 넘기며 더 이전 기록까지 확인하려 했지만 석 달 전보다 앞에 사본은 박정자가 건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방 쪽에서 그릇 닦는 소리가 들려왔고 김수진은 통장 사본들을 가지런히 정리해서 장부 파일 안에 끼워 넣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식당 돈이 식당 밖으로 새고 있다는 윤곽은 분명해지고 있었죠. 김수진이 파일을 선반에 올려놓고 주방으로 나오자 영숙이 설거지를 하면서 힐끔 김수진을 봤습니다. 언니, 아까 거래처에서 또 전화 왔었어요. 내가 받았는데 다음 주까지 안 되면 납품 끊는다고. 김수진은 걸음을 멈추고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전달 이상의 걱정이 묻어 있었고 김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직접 처리하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영숙은 설거지를 멈추지 않은 채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근데 언니, 요즘 식당 돈 괜찮은 거예요? 저번 달 월급도 이틀 늦게 들어왔잖아요. 그 질문이 김수진의 가슴 한쪽을 눌렀습니다. 직원 급여가 이틀 늦었다는 건 김수진도 알고 있었고 그때 박정자에게 이체를 재촉했던 기억이 떠올랐죠. 박정자는 그때도 깜빡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통장 사본에서 본 흐름을 대입하면 깜빡한 게 아니라 돈이 먼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뒤 잔액이 부족했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챙길게. 김수진은 짧게 대답했지만 영숙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보조조리사 민호도 싱크대 옆에서 행주를 짜면서 영숙과 김수진 사이의 대화를 듣고 있었고 시선을 바닥에 두고 있었지만 귀는 열려 있다는 게 분명했죠. 5년 동안 김수진이 직원들의 급여를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챙겨왔기에 이 식당 직원들의 신뢰는 김수진에게 향해 있었는데 지난달에 이틀이 그 신뢰에 처음으로 실금을 낸 셈이었습니다. 저녁 장사 준비를 시작하면서 김수진은 평소처럼 재료 손질에 들어갔습니다. 물을 썰고 파를 다듬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통장 사본의 숫자들이 지워지지 않았죠. 박정자의 개인 대출이 얼마인지, 언제부터 식당 돈으로 갚아왔는지, 이동철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질문들이 칼질 사이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홀에서 박정자가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그 평범한 소리가 오늘따라 다르게 들렸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이 식당에서 김수진의 자리는 일하는 사람이었고 점심에 앞치마가 날아온 뒤로는 모욕당한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 지금 장부와 통장 사이에서 숫자를 읽어낸 이 순간부터 김수진의 위치는 또 한 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식당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동시에 가장 위험한 것을 알아버린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칼을 내려놓은 김수진이 도마 위에 팔을 그릇에 옮기면서 주방벽에 걸린 달력을 올려다봤습니다. 임대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 절차 역시 누군가의 손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이 김수진의 머릿속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는 열흘 앞이었습니다. 임대 재계약 통보 기한이었고 김수진은 그 동그라미를 자기 손으로 쳐둔 걸 기억하고 있었죠. 저녁 장사 준비를 마치고 직원들이 잠깐 쉬는 틈을 타서 김수진은 다시 작은 방으로 들어가 선반 위 서류 파일을 꺼냈습니다. 장부 파일 옆에 꽂혀 있던 또 하나의 파일, 식당 계약 관련 서류들이 모여있는 파일이었죠. 표지를 넘기자마자 가장 위에 놓인 서류가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2년 전 재계약할 때 김수진이 직접 건물주와 만나서 처리한 것이었고 박정자는 그때 무릎이 안 좋다며 나오지 않았죠. 김수진은 계약서 첫 장을 펼쳐 임차인 란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적힌 이름은 박정자가 아니었습니다. 김수진이었죠. 손가락이 그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2년 전 재계약 당시 건물주가 기존 계약자인 박정자 대신 실제 운영자 명의로 바꾸는 게 낫겠다고 제안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김수진은 박정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지만 건물주는 어차피 실무자가 같은 사람이면 서류상 정리 차원이라며 넘겼고 김수진도 그 말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죠. 박정자에게는 재계약이 잘 끝났다는 말만 전했고 박정자는 그 이상을 묻지 않았습니다. 김수진은 계약서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특약 조항 아래 임차인 서명란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 건물주의 서명이 나란히 찍혀 있었죠. 이 계약서가 유효한 한 이 공간을 쓸 법적 권리는 김수진에게 있었습니다. 30년간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박정자가 아니라 2년 전 서류 한 장에 이름을 올린 김수진에게 파일을 더 넘기자 위생점검 관련 서류가 나왔습니다. 매년 구청에서 나오는 위생점검 때마다 현장 책임자 확인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것도 김수진이 해왔죠. 박정자는 점검관이 올 때면 카운터에 앉아 주인 행세를 했지만 실제 서류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건 늘 김수진의 몫이었습니다. 확인서 3장을 연달아 넘기는 동안 모든 서류의 책임자란에 같은 이름이 반복되고 있었죠. 그 다음 서류는 카드 단말기 등록 확인서였습니다. 3년 전 단말기를 교체할 때 카드사에서 사업자 정보와 실사용자 정보를 따로 요구했고 실사용자란에 김수진의 이름과 연락처가 등록되었죠. 매달 카드 매출 정산 문자가 김수진의 휴대전화로 오는 것도 카드사 상담 전화가 김수진에게 연결되는 것도 전부 위 등록 때문이었습니다. 김수진은 서류들을 책상 위에 나란히 펼쳐 놓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위생점검 책임자, 카드 단말 등록. 하나하나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처리한 실무였지만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 이 식당의 공식적인 고리 대부분이 김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박정자가 30년 전에 세운 간판 아래에서 서류상의 식당은 어느새 김수진의 이름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김수진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의도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임대 계약 명의가 바뀐 것도
위생점검 서류에 자기 이름을 쓴 것도, 단말기 등록을 자기 이름으로 한 것도 전부 박정자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수진이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박정자는 서류 따위는 며느리가 알아서 하라는 태도였고, 그 태도가 5년 넘게 쌓이면서 식당의 법적 뼈대가 조용히 김수진 쪽으로 기울어진 것이었죠. 서류 파일 맨 뒤쪽에 접혀있던 종이 한 장이 김수진의 손에 잡혔습니다. 펼쳐보니 3년 전 세무서에 제출한 실무위임 확인서였죠. 사업자 등록은 박정자 명의였지만 세무신고와 관련 업무를 김수진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하단에 박정자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김수진은 이 서류를 박정자에게 가져갔을 때의 상황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실무자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장을 받으러 갔고, 박정자는 서류 내용을 읽지도 않은 채 도장을 꺼내 찍으며 말했죠. 이런 건 내가 알아서 해. 나는 그런 거 모르니까. 그 한마디와 함께 찍힌 도장이 지금 이 서류 위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박정자는 자신이 뭘 위임했는지도 모른 채 도장을 찍었고, 그 도장 하나가 세무 업무의 법적 책임과 권한을 김수진에게 넘긴 것이었죠. 김수진은 그때도 단지 일을 처리하기 위해 도장을 받았을 뿐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서류는 박정자가 스스로 실무 권한을 내려놓았다는 공식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수진은 서류들을 다시 파일에 넣으며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서류들의 의미를 오늘 처음 깨달은 건 아니었죠. 다만 오늘 아침까지는 이것들이 그저 실무 편의를 위한 서류였고, 점심에 앞치마가 날아오기 전까지는 이 서류들의 무게를 따져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 앞에서 종업원 취급을 당하고, 홀에서 쫓겨나고, 장부에서 빠져나간 돈의 흔적까지 발견한 지금 같은 서류들이 전혀 다른 무게로 김수진의 손 위에 놓여 있었죠. 파일을 선반에 다시 꽂으려던 김수진의 귀에 홀에서 박정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녁 손님 중 아는 얼굴이 왔는지 박정자의 목소리가 한결 밝아져 있었고, 그 밝은 목소리가 벽을 타고 작은 방까지 스며들어왔죠. 30년 동안 이 식당의 주인으로 살아온 박정자는 오늘도 카운터에 앉아 주인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류 위에 무슨 이름이 적혀 있든, 간판에 누구의 이름이 걸려 있든 상관없이 김수진은 파일을 선반에 밀어넣고 작은 방을 나왔습니다. 주방에서는 영숙이 저녁 국물을 끓이고 있었고, 민호가 밥솥 뚜껑을 열어 밥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죠. 김수진은 앞치마를 고쳐 매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됐을 때와 같은 자리, 같은 앞치마, 같은 동작이었지만 김수진의 머릿속에는 아침에 없던 것들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의 흐름, 자기 이름이 적힌 계약서, 박정자가 읽지 않고 찍은 도장. 그것들이 아직 하나의 결론으로 모이지는 않았지만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건 김수진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녁 손님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김수진은 국자를 들어 국물관을 보았습니다. 홀에서 들려오는 박정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이 식당의 주인 목소리였고, 주방에서 국을 끓이는 김수진의 손은 여전히 이 식당의 일손이었죠. 하지만 선반위 파일 안에 들어있는 서류들은 그 질서가 생각만큼 단단하지 않다는 걸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나갈 무렵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영숙과 민호가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을 때 박정자가 주방 쪽으로 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평소 저녁 마감 시간이면 카운터에서 계산을 정리하고 먼저 나가던 박정자가 주방까지 들어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죠. 김수진이 가스밸브를 잠그고 돌아서자 박정자가 주방 입구를 막아서듯 서 있었습니다.
장부 내놔. 인사도 없이 던져진 말이었습니다. 김수진은 행주를 손에 쥔 채 박정자를 바라봤고 박정자의 얼굴에는 낮에 앞치마를 던질 때와는 다른 종류의 단단함이 올라와 있었죠. 화가 난 게 아니라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장부요? 이번 달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달만 아니라 전부 다. 서류도 같이. 김수진의 손에서 행주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5년 넘게 장부를 관리하면서 박정자가 장부 전체를 내놓으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통장 사본을 건네받으면서도 자세히 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장부와 서류를 전부 요구한다는 건 누군가가 박정자에게 무언가를 말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 장부는 제가 내일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마감 중이라서.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리고 앞으로 장부는 내가 직접 관리할 거야. 박정자의 목소리가 주방 안에 단단하게 박혔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그릇을 닦던 영숙의 손이 멈췄고 민호는 홀 쪽으로 슬그머니 빠져나갔죠. 김수진은 박정자의 눈을 들여다보며 이 갑작스러운 요구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읽으려 했습니다. 오후에 통장 사본을 확인한 일을 박정자가 알았을 리는 없었고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있어야 했죠. 서류까지 다 내놓고 앞으로 식당 일에서 손 떼. 내가 다시 할 테니까. 김수진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장부를 내놓으라는 것과 식당 일에서 손을 떼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무게의 말이었죠. 장부 반환은 서류 문제였지만 식당에서 손을 떼라는 건 이 공간에서 김수진을 완전히 밀어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김수진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채 박정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박정자는 대답 대신 주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자기가 30년 전에 이 자리에 들여놓은 조리대, 자기 돈으로 바꾼 환풍기, 자기 손으로 고른 식기들. 그 시선에는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는 확인이 담겨 있었고 그 확인이 끝난 뒤에야 박정자가 다시 입을 열었죠. 내 가게에서 내가 주인 행세하는 꼴을 더는 못 보겠어서 그래. 낮에 단골이 던진 질문이 박정자의 안에서 하루 종일 곪고 있었던 겁니다. 사장 아니었어요. 라는 그 한마디가 박정자의 30년을 흔들었고 그 흔들림을 멈추는 방법으로 박정자가 택한 건 김수진의 자리 자체를 없애는 것이었죠. 김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고 그 침묵 사이로 홀 쪽에서 이동철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이동철이 주방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박정자와 김수진 사이의 공기가 이미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이동철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박정자 옆에 섰죠. 그 위치 선택이 이미 하나의 대답이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말씀 좀 들어. 이동철의 목소리는 낮에 주방에 왔을 때보다 한층 더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말이 있다는 뜻이었죠. 김수진은 이동철을 바라보며 무슨 말이 나올지를 기다렸고 이동철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식당 이대로 계속 가기가 쉽지 않아. 건물도 낡았고 동네도 예전 같지 않고. 김수진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습니다. 이동철이 식당 운영에 대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고 그 이례적인 말이 방금 박정자의 선언과 같은 타이밍에 나왔다는 건 둘이 이미 이야기를 맞추고 왔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식당을 정리하려고. 프랜차이즈 쪽에서 이 자리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 김수진의 숨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정리한다는 말과 프랜차이즈라는 단어가 연달아 나오는 순간 김수진의 머릿속에서 여러 개의 질문이 동시에 터졌죠. 언제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 누구와 논의한 것인지, 왜 자기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는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프랜차이즈라니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내 후배 중에 외식업 쪽 하는 사람이 있어. 한번 만나봤는데 조건이 나쁘지 않더라고. 이동철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아래에는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확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김수진은 이동철이 외식업 후배를 만났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만남에 자신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죠. 이 식당에 발주를 넣고 장부를 쓰고 거래처를 관리하고 직원 급여를 챙기는 사람이 매각 논의에서 빠져 있었다는 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였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김수진이 박정자를 향해 물었을 때 박정자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김수진의 가슴을 정확히 눌렀죠. 박정자와 이동철이 김수진 모르게 식당의 미래를 논의하고 있었고 그 미래에서 김수진의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장부 내놓으라는 것도 식당에서 손 떼라는 것도 다 이것 때문이었어요? 김수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배신감에서 오는 떨림이었죠. 5년 동안 이 식당을 지켜온 사람이 정리 논의에서 빠진 채 결과만 통보받는 자리에 서 있었고 그 통보마저도 장부를 빼앗고 밀어낸 뒤에야 던져진 것이었습니다. 이동철이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쉬면 돼. 어차피 여기서 계속 이러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 그 말이 김수진의 귀를 스칠 때 영숙이 싱크대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움츠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직원들도 이 대화를 듣고 있었고 이 식당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주방 공기 속에 퍼져나가고 있었죠. 김수진은 이동철과 박정자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고 그 나란함이 이 가족 안에서 김수진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김수진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내놓으라는 요구에도 식당에서 손을 떼라는 선언에도 프랜차이즈 매각이라는 계획에도 지금 당장 대응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죠. 하지만 김수진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박정자도 이동철도 아닌 주방 뒤쪽 작은 방이었습니다. 선반 위에 꽂혀 있는 서류 파일, 그 안에 들어있는 임대차 계약서와 위임 확인서와 카드 단말 등록서가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박정자와 이동철이 주방을 나간 뒤 김수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영숙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김수진의 팔을 잡았지만 김수진은 그 손길을 느끼면서도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식당을 넘기겠다는 계획이 자기 없이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이 오늘 낮에 던져진 앞치마보다 더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앞치마는 모욕이었지만 이건 존재 자체의 부정이었으니까요. 영숙이 먼저 퇴근하고 민호가 뒷문으로 나간 뒤에도 김수진은 주방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박정자와 이동철이 나간 지 1시간이 넘었고 식당 안에는 김수진 혼자만 남아 있었죠. 작은 방 선반에서 서류 파일을 다시 꺼낸 김수진은 임대차 계약서 첫 장을 펼쳐 건물주의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전화를 들어 번호를 눌렀지만 밤 9시가 넘은 시간이라 전화를 곧바로 끊었죠. 대신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에 잠깐 뵐 수 있겠냐는 내용이었고 답장은 10분도 되지 않아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수진은 점심 장사 준비를 영숙에게 맡기고 식당에서 2블록 떨어진 부동산 사무실 옆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박정자에게는 거래처에 들를 일이 있다고만 말했고 박정자는 그 말에 별다른 의심 없이 카운터에 앉았죠. 커피숍 안쪽 자리에 건물주 최 사장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이 건물을 20년 넘게 소유한 사람이었고 정자네 식당이 이 자리에 들어올 때부터
임대 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이었죠. 김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최 사장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편안한 표정으로 김수진을 맞았습니다. 김수진이라는 호칭에 사장님이 자연스럽게 붙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김수진이 그 식당의 실질적인 상대방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죠. 김수진은 가방에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사장님, 현재 이 계약서 기준으로 임차인이 저로 되어 있는 게 맞죠? 최 사장은 계약서를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2년 전 재계약할 때 김 사장님 명의로 바꿨잖아요. 그 전에도 실제로 저한테 연락하고 시설 문제 처리하고 월세 이체하신 분이 김 사장님이었으니까. 김수진은 그 대답을 듣고도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최 사장의 입에서 나온 말을 한 번 더 마음속으로 되새기듯 잠시 침묵했죠. 2년 전에 처리한 서류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확인이 필요했고 그 확인이 최 사장의 입에서 직접 나왔다는 것이 김수진에게는 중요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 쪽에서 임대 관련해서 연락이 오거나 계약 변경 요청을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재계약 이후로 저한테 연락하신 분은 김 사장님 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식당 운영하시는 분이 김 사장님인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최 사장의 말이 커피숍 안의 공기를 한번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건물 주인의 눈에 비친 이 식당의 주인은 처음부터 김수진이었던 거죠. 박정자가 30년 전에 세운 간판 아래에서 장사를 이어온 것은 사실이었지만 건물과의 법적 관계에서 박정자는 이미 2년 전에 빠져 있었습니다. 김수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만약 상호를 변경하고 운영자를 공식적으로 제 이름으로 정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최 사장의 눈이 잠깐 커졌습니다. 상호 변경이라는 단어가 예상 밖이었던 모양이었죠. 하지만 곧 표정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이 김 사장님이니까 건물 쪽에서 막을 이유는 없어요. 상호 변경은 사업자 등록 쪽 문제니까 세무서랑 구청에서 처리하시면 되고 임대차, 계약 자체는 이미 김 사장님 명의니까 추가로 바꿀 것도 없고요. 김수진은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절차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명의 변경, 상호 변경 신고, 간판 교체. 그 순서가 머릿속에서 줄을 세우는 동안 최 사장이 한마디를 덧붙였죠. 근데 혹시 식당 매각 같은 얘기가 있는 건 아니죠? 프랜차이즈 쪽에서 이 자리 물어본 적이 있긴 한데 저는 현 임차인 동의 없이는 진행 안 합니다. 김수진의 손이 커피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프랜차이즈 쪽에서 이미 건물주에게까지 접촉했다는 말은 이동철이 후배를 만난 것이 단순한 상담이 아니라 실제 진행 단계에 들어가 있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최 사장이 현 임차인 동의를 말했고 현 임차인은 박정자가 아니라 김수진이었습니다. 매각은 제가 동의한 적 없습니다. 김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최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고 추가로 건물 쪽에서도 현 임차인과의 관계를 우선하겠다는 말을 덧붙였죠. 김수진은 최 사장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 식당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발걸음이 어제까지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김수진은 서류 속에서 자기 이름을 발견한 사람이었지만 오늘의 김수진은 그 이름이 가진 무게를 건물주의 입으로 확인받은 사람이었죠. 식당에 돌아오기 전 김수진은 구청 민원실에 들렀습니다. 상호 변경과 사업자 등록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창구 직원이 안내한 절차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사업자의 폐업 신고와 새 사업자의 개업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대표자 변경 형태로 처리할 수 있었고, 김수진이 이미 실무위임 확인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있으니 서류상 어려움은 크지 않을 거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김수진은 필요한 서류 목록을 메모한 뒤 구청을 나왔습니다. 점심 전에 식당에 돌아온 김수진은 평소처럼 앞치마를 메고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영숙이 이미 국물을 올려놓고 있었고, 박정자는 카운터에서 어제와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죠. 김수진이 거래처 다녀왔다고 말하자 박정자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알았다고만 했습니다. 어젯밤 장부를 내놓으라고 했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평온한 반응이었지만, 김수진은 그 평온함이 포기가 아니라 자신감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박정자는 이 식당이 자기 것이라는 믿음의 한치의 의심도 없었고, 그래서 여유로운 것이었습니다. 오후 쉬는 시간 동안 김수진은 작은 방에서 구청에서 받아온 메모를 펼치고 서류를 하나씩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실무위임 확인서, 위생점검 책임자 확인서, 신분증 사본. 필요한 것들을 가방 안에 차곡차곡 넣으면서 김수진의 움직임은 조용하고 정확했습니다. 소리를 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아직 드러나서도 안 되는 일이었죠. 가방을 정리하고 지퍼를 닫으려던 순간 주방 쪽에서 영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사모님이 장부 가져오래요. 김수진의 손이 가방 위에서 멈췄습니다. 어젯밤의 요구가 아직 유효하다는 뜻이었죠. 김수진은 가방 지퍼를 닫고 선반에서 이번 달 장부 파일만 꺼냈습니다. 전체를 내줄 수는 없었지만 이번 달 것만 건네는 건 시간을 버는 방법이었죠. 장부를 들고 홀로 나가 박정자 앞에 놓자 박정자는 파일을 열어 숫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의 움직임은 숫자를 읽는 게 아니라 페이지를 넘기는 것에 가까웠고, 김수진은 박정자가 이 장부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나머지는 내일까지 정리해서 드릴게요. 김수진이 말하자 박정자는 장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수진은 돌아서서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가방이 놓인 작은 방 쪽을 한번 흘깃봤습니다. 가방 안에는 내일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들이 이미 들어가 있었고, 건물주와의 대화 내용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박정자가 장부 위의 숫자를 읽지 못하는 동안 김수진은 이 식당의 진짜 숫자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이미 확인한 뒤였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하면서 김수진은 영숙에게도 민호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이었고, 말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어지는 일이었죠. 김수진은 물을 썰며 내일의 순서를 머릿속으로 한 번 더 되짚었습니다. 칼날이 도마 위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내려앉는 소리만이 주방 안을 채우고 있었고, 그 소리 아래로 김수진의 계획이 조용히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수진은 그 사이 세무서와 구청을 오가며 필요한 절차를 하나씩 밟았고, 박정자와 이동철은 그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박정자는 여전히 카운터에 앉아 손님을 맞았고, 이동철은 프랜차이즈 쪽과 연락을 주고받느라 식당에 얼굴을 비추는 날이 줄었습니다. 김수진은 매일 똑같이 주방에 서서 국을 끓이고 발주를 넣으면서 그 일상의 표면 아래로 서류 하나하나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피크타임이 시작된 식당 안은 며칠 전과 다를 것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국밥 냄새가 홀 전체에 퍼져 있었고, 트럭 기사들과 인근 상가 직원들이 빈자리를 찾아앉고 있었죠. 김수진은 주방에서 국을 퍼넘기며
영숙과 민호에게 반찬 보충을 지시했고 박정자는 카운터에서 계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동철이 점심시간에 맞춰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양복 차림이었고 옆에는 김수진이 본 적 없는 남자가 한 명 따라왔죠. 이동철은 홀 한쪽 테이블에 그 남자와 나란히 앉았고 박정자가 카운터에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수진은 주방 창을 통해 그 장면을 봤고 이동철 옆에 남자가 프랜차이즈 쪽 사람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매각 논의가 이미 이 자리까지 들어와 있었던 거죠. 이동철이 주방 쪽을 향해 손을 들어 김수진을 불렀습니다. 김수진이 홀로 나오자 박정자가 카운터에서 일어나 이동철 옆 테이블로 다가왔고 세 사람의 시선이 김수진에게 모였죠. 이동철이 입을 열려는 순간 박정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수진아, 거기 앞치마 풀고 잠깐 앉아봐. 그 말투는 며칠 전 장부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와 같은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김수진은 앞치마를 풀지 않았고 서 있는 채로 이동철 옆에 남자를 바라봤죠. 남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명함을 내밀었지만 김수진은 그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여기서 하세요. 김수진의 목소리가 홀에 또렷하게 퍼졌습니다. 점심을 먹던 손님 몇 명이 고개를 돌렸고 박정자의 눈이 가늘어졌죠. 며칠 전과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김수진의 어깨가 굽어 있지 않았고 시선이 바닥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버릇이야? 손님 앞에서 박정자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며칠 전 앞치마를 던졌던 그 톤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고 이동철은 옆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김수진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죠. 하지만 김수진은 움직이지 않았고 그 부동의 자세가 박정자의 분노를 끌어올렸습니다. 박정자가 카운터 옆에 걸려있던 앞치마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며칠 전과 같은 동작이었죠. 손에 쥔 앞치마를 김수진 쪽으로 던지며 박정자가 소리쳤습니다. 나가. 이 집에서 나가라니까. 앞치마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고 이번에는 김수진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홀 전체가 조용해졌고 숟가락을 든 채 얼어붙은 손님들의 시선이 박정자와 김수진 사이를 오갔죠. 이동철 옆의 남자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의자 위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김수진은 발치에 떨어진 앞치마를 내려다봤습니다. 며칠 전이었다면 허리를 굽혀 그것을 주었겠지만 오늘은 줍지 않았죠. 대신 고개를 들어 식당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도로변에 트럭 한 대가 서는 것이 보였고 트럭 짐칸에 무언가가 실려 있었습니다. 간판이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며 작업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이 김수진에게 다가와 물었죠. 김수진 사장님이시죠? 간판 교체 작업 나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식당 안의 공기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박정자의 입이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고 이동철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죠. 김수진은 작업자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진행해달라고 말한 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상호 변경 완료 확인서, 사업자 등록 대표자 변경 증명,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어머니, 김수진이 박정자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식당의 임대 계약자는 2년 전부터 저예요. 사업자 등록 대표자도 이번 주에 제 이름으로 변경 완료됐고요. 상호도 바뀌었습니다. 박정자의 얼굴에서 분노가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혼란이 채웠습니다. 이동철이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어 읽기 시작했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이동철의 표정이 굳어졌죠.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적힌 이름,
세무서 확인 도장이 찍힌 대표자, 변경 서류, 건물주의 서면 확인서까지. 이동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 가게를 내가 어떻게 해? 이동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김수진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가게였으면 어머니 이름이 서류에 있어야죠. 계약서에도, 위생 점검 서류에도, 카드 단말기에도, 세무 위임서에도 전부 제 이름이에요. 어머니가 직접 도장 찍어서 넘기신 거고요. 박정자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30년 동안 자기 것이라고 믿어온 식당이 서류 위에서는 이미 자기 손을 떠나 있었다는 사실이 며느리의 입이 아니라 종이 위의 도장과 서명으로 증명되고 있었죠. 박정자의 시선이 서류와 김수진 사이를 오갔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간판 교체 작업이 시작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릴 소리와 함께 오래된 간판의 볼트가 풀리는 소리가 식당 안까지 울렸고 손님들 중 몇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문 밖을 내다봤죠.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정잔의 기사식당 간판이 벽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홀 안으로 거래처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채소를 납품하는 거래처였고 김수진에게 미수금을 독촉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거래처 사장은 밖에 세워진 트럭과 간판 작업을 보고 들어온 듯했고 홀 안의 분위기를 훑어본 뒤 김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사장님, 상호 바뀌는 거예요? 거래는 계속하는 거죠? 김수진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거래처 사장은 안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숙이 주방에서 나와 김수진 옆에 섰고 민호도 뒤따라 나왔죠. 직원들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김수진 쪽으로 정렬되었고 홀 안에서 김수진을 둘러싼 사람들과 박정자 쪽에 남은 사람들의 구도가 선명하게 갈렸습니다. 이동철 옆에 프랜차이즈 남자는 이미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출구 쪽을 보고 있었죠. 밖에서 새 간판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릴이 다시 돌아가고 볼트가 벽에 박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죠. 박정자는 카운터 의자에 주저앉으며 유리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자기 이름이 걸려있던 자리에 다른 글자가 올라가고 있었고 그 글자가 완성되어 가는 동안 박정자의 눈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김수진은 그 눈물을 보면서도 다가가지 않았죠. 발치에 떨어져 있는 앞치마가 아직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으니까요. 간판 교체 작업이 끝나고 작업자들이 트럭에 올라탄 뒤에도 박정자는 카운터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홀에 남아있던 손님 대부분이 계산을 마치고 나갔고 이동철 옆에 앉아있던 프랜차이즈 남자도 어느새 사라진 뒤였죠. 이동철은 빈 테이블에 혼자 앉은 채 서류를 다시 한 장씩 넘기고 있었지만 넘길수록 표정만 더 굳어질 뿐이었습니다. 영숙과 민호는 주방 안에서 소리 없이 뒷정리를 하고 있었고 홀에는 박정자의 거친 숨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김수진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앞치마를 집어들어 카운터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뒤 식당 입구 쪽으로 걸어갔죠. 유리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자 새 간판이 오후 햇살을 받으며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수진이네 밥집이라는 네 글자가 30년 된 건물 외벽 위에서 아직 낯설어 보였고 간판 아래 벽면에는 이전 간판의 볼트 자국이 4개 남아 있었죠. 김수진은 그 자국을 한동안 올려다보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홀로 돌아온 김수진이 카운터 앞에 섰을 때 박정자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카운터 뒤에서 돈을 받고 손님을 맞던 사람이 지금은 자기 자리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사람처럼 웅크려 앉아 있었죠.
김수진은 박정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곧바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을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박정자가 먼저 고개를 드는 것을 기다렸죠. 한참이 지나서야 박정자가 올려다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눈물이 흘러내리지는 않았고 그 마른 눈물이 오히려 박정자가 30년간 지켜온 자존심의 마지막 조각처럼 보였습니다. 박정자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기까지 몇 초가 더 걸렸죠. 내가 세운 가게야. 그 한마디에 분노는 없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도 아니었죠. 30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무게가 그 한 문장 안에 전부 들어 있었고 김수진은 그 무게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니가 세운 가게 맞아요. 김수진의 대답이 조용히 홀에 내려앉았습니다. 박정자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다는 게 그 흔들림에서 드러났죠. 김수진은 카운터 옆 의자를 당겨 박정자와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이 자리에서 30년을 일하신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어머니, 저도 여기서 거의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이 집 사람이 아니었죠. 박정자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켜쥐어졌습니다. 김수진은 그 손을 보면서 말을 이었죠. 앞으로 이 식당은 제가 운영합니다. 간판도 바뀌었고 서류도 정리됐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여기서 일하고 싶으시면 그건 막지 않을 거예요. 박정자의 고개가 살짝 들렸습니다. 쫓아내겠다는 말이 나올 거라 예상했는지 김수진의 말에 의외라는 표정이 스쳤죠. 김수진은 박정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나서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할게요. 여기서 일하시는 건 괜찮지만 아까 같은 일은 다시 없어야 해요. 앞치마를 던지는 일도 손님 앞에서 소리 지르는 일도요. 박정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반박하려는 것인지 삼키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었고 결국 박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려 유리문 너머를 바라봤죠. 새 간판이 보이는 쪽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내려간 자리에 며느리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풍경을 박정자는 카운터에 앉은 채로 처음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김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쪽으로 향하려는데 홀 입구에 이동철이 서 있었습니다.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언제 일어선 건지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김수진과 박정자를 번갈아 보고 있었죠. 김수진과 눈이 마주치자 이동철의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수진아. 이동철의 목소리는 며칠 전 주방에서 어머니 편을 들 때와 달리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 발짝 다가온 이동철이 입을 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시간 동안 김수진은 기다리지도 재촉하지도 않았죠. 미안하다. 두 글자가 홀 안에 떨어졌습니다. 김수진은 이동철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과가 진심인지 상황이 뒤집힌 뒤에 나온 패배의 말인지를 분별하려는 듯한 시선이었죠. 이동철은 그 시선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중간에서 제대로 못한 거 안다. 어머니 편만 들고 당신한테는 참으라고만 하고. 김수진은 오랫동안 이동철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람의 사과를 기다렸던 적이 있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 같은 침묵이었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운데 그 말로 되돌아가지는 않아요. 이동철의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이혼이나 결별을 뜻하는 것인지를 묻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지만 김수진은 더 설명하지 않았죠.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건 예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었고 그것이 앞으로 어떤 형태가 될지는 김수진도 아직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식당 불을 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영숙이 주방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김수진에게 준비를 시작할지
물었고 김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들어갔죠. 평소와 같은 시간에 평소와 같은 순서로 국물을 올리고 밥솥을 확인하는 김수진의 움직임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건 바깥에 걸린 간판뿐이었고 그 간판 아래로 저녁 손님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죠. 박정자는 카운터에서 일어나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수진이 주방 창 너머로 본 박정자의 뒷모습은 새 간판 아래에서 한동안 멈춰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지도 돌아서 가지도 못하는 사람의 자세였죠. 가게 문 앞 계단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보는 박정자의 어깨가 작아 보였고 30년 동안 이 자리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모습은 김수진의 가슴 한쪽을 누르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서 박정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카운터로 가지 않고 홀 구석 빈 테이블에 앉았죠. 주인의 자리가 아닌 손님의 자리였습니다. 영숙이 물컵을 가져다 박정자 앞에 놓았고 박정자는 아무 말 없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김수진은 주방에서 국자를 들고 국물관을 보면서 홀 쪽을 한번 봤습니다. 이동철은 아까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고 박정자는 구석 자리에서 물컵을 양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죠. 이 식당 안에 세 사람이 함께 있었지만 각자가 앉은 자리 사이의 거리는 어제까지와 전혀 다른 거리였습니다. 같은 공간에 존재하되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 사이를 메우는 것은 화해도 결별도 아닌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저녁 첫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와 새 간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여기 가게 바뀐 거예요? 김수진이 주방 창 너머로 대답했습니다. 밥은 그대로예요. 들어오세요. 손님이 자리에 앉았고 주문이 들어왔고 국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간판은 바뀌었지만 국밥 끓는 냄새는 어제와 같았고 그 냄새 사이로 홀에 앉아 있는 세 사람의 침묵이 식당 안을 조용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균열은 남았지만 무너지지는 않은 자리, 함께 이돼 예전이 아닌 자리. 그 자리 위로 저녁 불빛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결국 간판보다 먼저 바뀐 건 사람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